예, 관광자원해설론 14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14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촬영식 하고 온 건 다 얘기를 했고요. 존재하는 세계와 지각되는 세계의 불일치성, 빙산을 갖고 설명을 했죠. 빙산, 그죠? 그 다음에 이용자와 관리자가 간 지각의 불일치성. 이용자하고 관리자하고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봅시다. 관광지에 가면 산책로나 중간중간에 휴지통이 있습니다. 요즘은 휴지통 자체가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 줄어들었어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하여튼 관리사무소에서 휴지통을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휴지통이 없으니까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더라. 고로 중간중간에 휴지통을 만들어주면 그렇게 함부로 국립공원을 오염시키는 그런 일이 줄지 않겠느냐. 회의에서 결정을 했죠. 그래서 휴지통을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부터는 우리 공원을 더 이쁘게 꾸밀 수 있겠다 했는데 한 달 지나 보니까 웬걸 더 더러워졌어요. 왜냐고요? 휴지통이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한 사람이 버리고 가고 두 사람이, 근데 어느새 꽉 차죠. 그러면 그 주위에다 그냥 비닐봉지 막 던져놓고 가죠. 여러분들 요즘 밤에 안 나가지고 서면 같은 데 오면 한 사람이 커피 먹었던 걸 올려놓고 가면 그 다음 그 일때는 커피잔, 빈 커피잔, 심지어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버릴 때는 얼음만 있었는데 그게 녹아서 흘러내리고 지저분해져. 그러니까 관광 관리자는 이렇게 지각을 하고 만들었는데 이용객들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했냐고요? 휴지통을 확 줄여버렸어요. 도심지에도 그렇고요. 그랬더니만 한동안은 깨끗한 것 같더니만 이건 중간중간에 쓰레기 더미가 쫙 쌓이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건 뭐예요? 휴지통을 작게 만들어 놓고 빨리빨리 비워주는 거예요. 치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나아졌어요. 그런데 그러려니 비용이 들어가죠. 비용이.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도 일회용 용품을 줄이고,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세요? 국립공원 안에서 취사 행위를 하는 건 불법입니다. 뭐 고기를 구워 먹거나 뭐 그런 건 안 돼요. 국립공원 안에서는. 밖에 있는 캠핑장은 되고요. 물론 국립공원 안에 지정 취사장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 데서는 상관이 없으나. 그죠? 그래서 그게 공원을 관리하고 관광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죠. 차박이 유행하면서 그 일대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물론 이제 관광객의 수준도 있지만, 근데 그럴 때 하는 게 뭐예요? 법 정비예요. 법. 그래서 벌금을 30만 원씩 때려보세요. 안 버리죠.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착한 사람도 있고 안 착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수업도요. 열심히 하는 놈들도 있고 하나도 안 하고 대충 때우려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강의하면서 가장 고민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끌고 갈까. 10여 년, 거의 20년 넘었네요. 강의 경험으로 제가 내린 결론, 옳은 건 아닌, 옳다 그렇다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오케이. 열심히 하는 분들만 끌고 가면 된다. 안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계획이 있겠죠. 그것까지, 남의 인생의 계획까지 제가 침범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죠. 저와 생각을 같이 하고 같이 꿈을 키워갈 수 있는 분들하고는 함께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하고는 못 가는 거고요. 네. 어저께 그 2학년 이제 차기 학회장, 부학회장에 출마하려는
학생 두 분이 왔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라고 하고 결론은 적극적으로 서포트 하겠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고 제 방에는 저도 뭐 이 정도 되니까 여러 가지 기념패를 받잖아요. 기념패 딱 나오는 거는 제 졸업장, 그 다음에 조그만 기념패 하나 있어요. 제가 제일 아끼는 거거든요. 그때 학회장과 그 집행부들이 작게 패를 만들어 줬어요. 그땐 제가 학과장이었고요. 굉장히 근데 세상에 어떤 뭐 국무총리 기념패 뭐 시장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건 뭐 그런 기념패는 제 가슴 속에 아직도 있고 지금도 간직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저 책꽂이에 저 뒤에 요쯤에 보이는 것들이 기념패 꽂아 놓은 거거든요. 관심도 없어요. 무슨 기념패, 임명장, 감사장 뭐 그런 거 있거든요. 뭐 쓰레기죠 뭐. 근데 조만간에 버려야 되는데 또 버릴래니 또 그래요. 사람이 소심한 거죠. 어쨌든 결론이 뭔데, 결론은 그 학생들한테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할 거고, 그러면서 그들한테 항상 하는, 아직 그분들한테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학회장이 당선이 되고 나면 아마 이제 소주 한잔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겠죠.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시간이 저희가 되면 분위기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근데 뭐였냐면 학회장을 하면 항상 다 모든 학생을 끌고 가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불가능해요. 나만 힘들어지더라고. 저도요. 내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을 끌고 가겠다. 그거는 이론상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나하고 성격이 맞고 따라오시는 분들만 최선을 다해서 보조해 주면 돼요. 근데 그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나하고 성격 안 맞는 사람하고 자꾸 만나면요 스트레스 받아요. 피곤해져요. 나만 상처받아요. 걔는 아무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걔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굳이 그분을 내 친구를 만나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면 좋긴 한데 두루두루 친하려니까 내 속이 골병이 들어요. 뭐 그렇게까지. 제 인생 철학이에요. 제 인생 철학이에요. 근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어떻게든 옆으로 잠깐 샜습니다. 어쨌든 이용자와 지각자의 불일치성,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저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원 해설할 때도 다르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개인 간의 지각 내용의 불일치성, 이건 이제 저 말고 내 해설을 듣는 개인들이요, 그들도 지각하는 게 다르죠. 아까 그랬잖아요. 뭐 선택적 집중, 선택적 노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긴 하겠습니다만 똑같이 가르쳐 줬는데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그건 각자의 능력, 각자의 성격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그 가르치는 사람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렇거든요. 저는 수업은 재밌게, 이 동영상은 그렇게 재미없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재밌게를 잘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학점은 후하게, 그런 생각을 갖고, 옛날에는 CD가 무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하고 약속한 대로 비율대로 꽉꽉 채워주거든요. 여러분하고 약속은 지키는 게 제 신조이기 때문에. 아마 1학년, 2학년 때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본인의 생각했던 것보다 성적이 잘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다는 아니겠죠. 나눠야 되니까. 그런데 옆에 가다 다른 과 교수님을 만나거든요. 교수님은 성적 어떻게 주세요? 내가 너무 잘 주나 그런 생각을 하고 물어봤더니 저는 DF를 많이 준대. 왜요? 요즘 애들은 성적이 민감한데 라고 슬쩍 얘기를 했더니 자기 인생을 망친 게 교수래요. 뭔 소리야? 그랬더니 그때 1학년 때 그 교수님이 F만 줬어도 자기 인생이 바뀌었을 거라는 거죠. 충격 먹고 열심히 했을 텐데.
그래서 자기는 그걸 고수를 한다는 거예요. 각자의 취향이에요.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요, 개인들이, 여러분 같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개인 간 지각하는 게 다르죠. 여러분 지금 프로젝트 하면서도 느꼈을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 포인트가 달라요. 어차피 그게 정상이고요. 그래서 팀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는 다른 생각을 어떻게 조절을 해서 하나로 모아가느냐예요. 팀 프로젝트에서 얻을 수 있는 점이죠. 그리고 팀 프로젝트 하니까 얘기를 합니다만, 또 여러분들은 좋은 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셔요, 초창에. 근데 이제 3학년 4학년 되면 오히려 그게 너무 좋다고 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요, 비율적으로 보면. 전 수시로 이제 물어보니까. 왜? 학생들 대부분이 안 좋다고 그러면 고민을 해서 다른 제도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거든요. 자, 그거 보세요. 지난주인가요? 신문에 나온 거, 삼성은 이제는요, 그 직급도 뭐 과장님, 부장님 그런 거 안 붙인대요. 그리고 팀원의 평가가 승진과 연봉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점점 그렇게 가요. 그게 맞고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의견을 제대로 독선적으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협의하고 협력하고, 나의 아이디어만 강요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도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각자 개인 간 지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각자 백인이면 백인이 다 생각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혼자 살아갈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맞춰주는 것도 필요하고, 나의 의견을 부드럽게 저 사람한테 인지시키는 것도 필요한 거죠. 교수님, 아까하고 상반되는 거 아닙니까? 안 맞는 거 굳이 만나지 말라면. 예, 어느 정도 되다가는 판단이 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맞추려고 그러지 마세요. 안 바뀌어요. 공감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럴 땐 과감히 끊어내세요. 못 끊는 이유는 내가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이랬다가 쟤한테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으면 그럼 어떡해? 네,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받을 수 있는 거 받는 것보다 내가 줘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각 내용을 불일치한다. 자, 밑에서 둘째 줄 봅시다. 동일한 내용을 관광하더라도 시점에 따라서 지각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한계성을 보인다. 쉽게 말하면 3박 4일 여행을 가면 기억에 제일 남는 건 맨 마지막이에요. 그죠? 첫날 뭐 마지막과 그 다음으로 많이 남은 게 첫날. 중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전 조절을 했냐면요.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요. 그래서 전학년 답사 같은 경우는 그 학회와 이제 학과장 그 학과 교수님들을 해서 일정을 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때는 가장 중시하는 게 마지막 날 코스. 그 마지막 날은 또 오기 바빠요. 멀리 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전날 그 코스가 아주 환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한 번은 강원도 갔을 때인가요? 그 캠핑장에서 불꽃놀이도 했고요. 또 제주도 2학년들은 여러분들 2학년 다 끝났네. 2학년들은 이제 학년끼리 제주도를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펜션을 빌려서 대부분 가요. 펜션에서 캠파이어를 하죠. 그러면 갔다 오면 그게 가장 인상에 남아요. 근데 첫날 하면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자, 이 얘기는 어떻게 적으냐면, 그래서 제일 마지막 일정을 많이 기억을 하니까 그거예요. 그러면 해설을 하면서도 마지막에 앞부분 이론 강의에서 했습니다. 키포인트가 되는 걸 하나 던져라. 그게 뭐냐고? 만들어내야죠. 지금 여러분들 뭐 어차피 이거 끝나고 들을 테니까 테마라는 게 채점 항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마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어렵게 정했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는 각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테마로, 자기의 테마로 연관 지을 수 있는 마지막 멘트를 하나 빵 날리는 거죠. 그러면 그건 기가 막히게 가죠. 뭐 초등학교 5, 6학년을 되고 뭐 우리 지역 사회에 알아보자,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경주를 왔다. 그러면 마지막 멘트, 자 여러분 이제 이번 학기 사회시험은 몇 점? 만점 100점입니다. 그 내용하고 관계없는데 왜? 그게 멘트예요. 왜? 그 집단의 목표는 내 아이가 경주에 와서 해설을 들음으로 인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거기 돈 되는 엄마들의 소원이 우리 아이가 1등 하는 거니까 거기를 딱 때려주면 가죠. 교수님 그거 너무 상업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서비스업은요, 욕구가 있으면 그 욕구를 해소해 주는데 포인트를 맞추면 돼요. 시대에 따라서 그 욕구가 바뀌면 포인트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안 바뀌면 그냥 망하는 거고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욕구가, 인간의 욕구가, 사회적인 욕구가 시대에 따라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이 관광이 매력적이라는 거죠. 한 가지 욕구만 바뀌지 않고 있으면 어느 정도 되면 어느 회사나 다 똑같은 걸 하거든요. 성장 가능성,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요. 시대에 따라 바뀌죠. 쉽게 말하면 유행이에요, 유행. 바뀌잖아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지각 과정 감수 지각 실행 옆 페이지에 있거든요. 건너뛰세요. 보시면 제 책에도 이쪽은 책, 요거는 하얗게 돼 있어요. 안 해도 돼요. 자, 이제는 여러분 교재 131페이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각 수준을 결정하는 모형. 아무래도 요걸 알고 내 해설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인지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13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지각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개인들의 지각 능력은 각기 다르다는 걸 설명을 했고, 식욕 수준, 적응 수준, 주의 범위 등의 차이가 있다. 짜증나죠? 뒤에 설명했어요. 식욕 수준이란 빛, 소리, 색깔, 냄새 등 각가지 자극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여기서는 식욕 수준, 적응 수준, 주의 범위 그런 거 했는데, 이걸 사례로 해서 사람마다, 인간마다 다 틀리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골치 아프고,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걸 이론적으로 서포트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거. 식욕 수준 보세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할까요? 시력이 2.0인 사람하고 0.7인 사람하고 보이는 게 다르죠. 청력이 좋은 사람하고 다른 사람하고 다르죠. 또 색감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요, 색감이 둔한 사람도 있잖아요. 인지하는 게 다 달라요. 사람들은 다 달라요. 두 번째, 적응 수준. 또 빈번히 반복된 자극에 익숙해지면서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주의지를 않게 하는 적응 수준이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영화관에 갔어요. 미리 가면 상관이 없는데 시작하자마자 들어가면 깜깜하죠. 딱 들어갔는데 앞이 안 보여요. 순간, 그렇죠. 그런데 좀 지나면, 복도를 조금 지나서 이렇게 돌아가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길이 보여. 즉 적응하는 거죠. 그죠? 그게 적응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하고 해설자하고 저 사람하고 처음엔 어색할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지나면, 물론 해설자의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관광객들은 해설자에 적응을 해요. 긍정적으로 적응을 하든 부정적으로 적응을 하든 우리는 그걸 긍정적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고요. 이해가 되시죠? 됐고요. 그냥 다르다, 그거. 그다음 주의 범위. 이건 설명을 봅시다. 주어진 시간에 지각할 수 있는 범위. 똑같이 이걸 보더라도 나는 그런 거 있죠. 남자와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인가, 그 책을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친구 집에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여성들은 한눈에 쫙 파악을 한다. 소파도 있고, 소파 색깔은 뭐고, 커튼도 참 조화롭게 어울리게 했네. 테이블도 괜찮네. 그게 한눈에 들어온대요. 남자는요, 소파가 있는 것만 알아요. 그리고 그게 앉는 것만 할 줄 안대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대부분 그러거든요. 집에서 내 양말 없는데 양말 어디다 놨어요? 거기 서랍에 있어요. 아무리 뒤져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제자리에 놓거든요. 제가 그걸 못 찾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남자가 그런데요. 그런데 집사람은 딱 가서, 그러니까 그 위치가 아니면 못 찾는 거죠. 근데 여자들은 서랍에 있어요. 그러면 돼. 근데 또 신기한 건, 같은 남자라도 우리 아들은 거기 있어. 엄마가 서랍이라고 그랬는데 얘는 이걸 열어서 찾아요. 그러니까 걔는 그런 능력은 나보다 나은 거죠. 결론은 뭔데요?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내 해설을 드리는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문 해설가가 되면요,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돼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누구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처음에 단체 관광객을 끌고 갈 때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 프리랜서로 스페셜티, 전문성을 가지면요, 그런 거에 집중을 하면 대부분 다 따라와요. 대부분 다 따라와요. 됐습니다. 자, 지각 수준의 이제 결정 모임. 지각 수준이라는 건 인지하는 수준이라고 그랬거든요. 인지하는 수준이요. 그걸 좀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지하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보니까 자극 자체의 요인. 보세요. 둘째 줄에 있습니다. 이놈하고 이놈 러셀은, 메라비안, 러셀, 자극 자체의 성격, 신기성, 복잡성, 변화성, 그리고 자극의 강도를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거는요, 여기까지 설명을 하다 끝날 것 같은데, 사람들은 신기하면 굉장히 강렬한 자극을 받죠. 즉, 익숙한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인지도 못해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지하철에서 5번 출구로 왔을 때 그 줄 서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생각나세요? 계단에 바닥에 뭐가 묻어 있었던 거 생각나세요? 아니죠. 늘상 하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뇌가 퇴화하는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뇌를 자꾸 활성화 시키려면 다른 쪽을 하라는 거죠. 왜? 다른 쪽으로 가야 얘가 긴장하는 거죠. 신기하니까. 얘가 긴장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진화인류학 심리학적으로 위험 요인이 돌발 사태가 날까봐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번 출구로 나와서 신호등 건너서 가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옆으로 세니까 하고, 그 다음에 복잡한 거를, 복잡성 자체도 영향을 미치고, 변화하는 거, 그리고 자극의 강도,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극의 강도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잘 인지 못하죠. 근데 빡 치면, 이씨! 세면 확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해설을 할 때도 항상 똑같은 톤으로 해설을 하면 사람들은 인지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동영상 강의에서도 똑같은 톤으로 얘기를 하면 어느 순간에 듣는 사람들이 자죠. 그런데 한 번쯤은 소리 빡 질리면서 와, 무지개인데요? 보게 되는 거죠. 그거예요. 항상 모노톤으로 단순하게 얘기하는 건 안 돼요. 앞에서도 얘기했죠. 오감에 노출시키라고 그랬죠. 어저께 역시 B조였던 것 같은데, B반이었던 것 같은데, 자리에 혼자서 딱 했던 거, 어디 김해 테마파크 발표는 참 잘했어요. 내용도 인지하고. 근데 단점이라고 지적을 한다 그러면 톤이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요, 저희들의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파워포인트는요, 강렬한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 하나 갖고 10분 떠들면 이미지 없어요. 화면이 자꾸 바뀌어야 돼요.
왜? 우린 바꾸기 좋잖아요. 사진 갖다 넣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게 바로 자극의 강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 옆에 변화도 있죠. 복잡한 것도 또 사람들이 긴장한다는 거죠. 오케이. 안내했네요. 자, 그러면 앞 시간에 얘기했죠. 타이타닉 인지하는 것과 지각하는 건 다르다고 그랬죠. 답은 빙산. 위에 0.1% 나오고 밑에가 0.9%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냥 빙산 그것만 써서 내시면 과제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14주차 두 번째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봅시다.